축성 기술로 본 한국의 성곽 6차시 웅진 사비시기의 백제 성곽. 성곽 속으로. 좌랑님, 웅진 사비시기의 백제 성곽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그러도록 하지요. 다만 웅진, 사비시기 백제의 축성 기법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본격적으로 성곽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계로왕 21년, 고구려 장수왕이 공격하자 계로왕은 동생 문주를 신라에 보내어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문주가 신라의 원병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한성은 이미 함락당하고 계로왕은 죽었으며 고구려군은 한성 주민 8,000명을 포로로 잡아 퇴각한 상태였습니다. 문주는 한성에서 즉위하고는 곧바로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 웅진 백제의 도읍지는 지금의 공산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지 60여 년 만인 성왕 16년, 백제는 공주보다 금강의 하류 쪽에 있는 사비로 다시 천도하게 됩니다. 사비 백제의 도성은 부여 부소산성으로 추정되며 부여에는 시가지를 아우르며 쌓은 나성이 있습니다. 사비 시기의 백제는 지방을 5개의 방으로 편제하고 각 방에는 고사성, 득안성, 구지하성, 도선성, 웅진성 등의 중심성을 두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멸망 당시 백제에는 37군과 200여 성이 있었다고 하였으므로 각 방에는 많으면 10개, 적으면 67개의 군성이 있었으며 군성은 다시 몇 개의 작은 성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웅진 시기의 도성이었던 공주 공산성의 원경이죠. 한번 살펴보세요. 와, 멋진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웅진 시기와 사비 시기의 백제 축성 기법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곽 축성 기술과 건축 기술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시대적 배경. 웅진 사비 시기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나요? 웅진 사비시기 백제의 축성 기법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웅진 사비시기의 백제는 475년부터 66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머물러 있지만 성곽이 위치하는 곳은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후대에도 계속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국 통일 이후 많은 수의 백제 성곽은 새로 수축되거나 개축되어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백제 성곽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백제가 한성의 도읍을 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웅진성은 기술적으로 한성 백제의 축성 기법처럼 토성으로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538년 백제는 사비로 천도하게 되는데 이때 도성으로 축조된 성이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 축성에는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 등 한성 백제의 축성 기법과 달리 발달된 판축 공법과 함께 외벽을 석축으로 마감하는 새로운 축성 기법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의 토심 석축 공법은 고구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비 시기에는 지방이나 접경 지역에도 토심 석축성이나 석축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석축성의 규모는 크지 않으며 상정부에 태매식으로 구축되었으며 개거식 성문과 가공하지 않은 할석으로 쌓은 협축식 성벽을 특징으로 합니다. 사비시기 백제의 축성 기법은 일본에 남아있는 조선식 산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제의 유민들의 기술 지도로 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식 산성의 축성 기법에는 판축토성과 기단 성렬이 있는 토성, 토심 석축성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성곽. 주요 성곽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네, 가장 먼저 공주 공산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금강 남쪽에 접해 있는 해발 110m의 공산 일대에 구축된 포곡식 산성입니다. 성곽의 전체 둘레 2660m 중 1925m가 석성이며 나머지는 토성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석성은 조선시대에 수축된 성이며 토성 구간도 여러 시기에 걸쳐서 수축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초축 시기의 축성 기법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발굴 조사 결과 토성으로 추정되었던 구간도 내부는 판축 기법으로 토축부를 조성하고 외벽에는 얇게 석축으로 마감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마감된 석축부도 가공되지 않은 할석으로 축조한 구간과 밖으로 돌출된 기단 성렬을 갖추고 상부에는 정교하게 가공된 화강암 성돌로 쌓은 구간이 확인되어 수계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소산성은 금강 남쪽의 해발 106m 부소산 일대에 구축된 포곡식 산성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도성인 사비성으로 알려져 있으며 백제의 초축 이후 통일 신라 시대와 조선 시대에도 수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백제 성벽은 부소산 성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성벽인데 둘레는 2495m로 공산성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발굴 조사 결과 백제의 성벽은 대부분 판축 토성이며 북문지와 남문지 등의 일부 구간은 토심 석축 성벽으로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판축 토성 구간의 축성 기법을 보면 중심 토루를 먼저 조성하고 내피 토루와 외피 토루를 보강하여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영정주는 360cm 간격으로 두 줄을 세우고 너비는 125에서 130cm로 영정주와 영정주 사이에는 판자를 끼워 넣어 견고하게 판축을 하였습니다. 북문지와 남문지 구간은 판축 공법으로 토축부를 먼저 조성한 이후 할석으로 외벽을 마감하였는데 이는 고구려의 전형적인 축성 기법인 토심 석축 공법과 같은 축조 공법이어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여나성은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부여 시내를 아우르며 쌓은 길이 6.3km의 성벽을 말합니다. 부소산성의 축조 기법은 판축 공법으로 토축부를 먼저 조성한 이후 외벽을 석축으로 마감하는 토심 석축 공법으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벽이 연약 지반을 지나는 곳에서는 부엽 공법과 말뚝 공법으로 지반은 보강한 후 성벽을 구축하였으며 성벽의 높이는 3에서 4m, 성벽의 경사도는 70에서 75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성의 축조 시점은 538년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기 이전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성흥산성은 해발 250m, 성흥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해발 200m 내외 지점을 따라가면서 쌓은 둘레 1.2km의 석축산성입니다. 부소산성 남쪽 10km 지점에 있으며 청마산성, 울성산성, 증산성, 석성산성 등과 함께 백제 사비 시기의 도성 방어를 위한 외곽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성흥산성은 판축 공법으로 내부의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외벽을 석축으로 마감한 토심 석축 공법으로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성벽은 사면 경사부를 따라 구축되었으며 토심 석축 공법의 특성상 외면만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개거식의 성문 구간은 문구부의 측벽과 내벽의 일부 구간을 석축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성벽은 화강암을 장방형으로 가공한 성돌로 바른 층 쌓기 방식으로 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흥산성을 동성왕 25년 축성된 가림성으로 보고 백제산성 축성법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웅진 백제 시기에 화강암을 가공하여 이처럼 정교하게 성도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주 부모산에는 부모산성이 있는 정상부를 중심으로 모두 5기의 백제 보루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루의 규모는 100에서 300m 정도이며 300에서 400m 간격으로 밀집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중 제1보루와 학천산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되어 성벽의 축조 기법이 확인되었습니다. 제1루와 학천산성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토축부를 판축공법으로 조성한 이후 외벽을 석축으로 마감하는 토심 석축 공법으로 구축되었습니다. 학천산성에서는 내벽도 석축으로 마감하였으며 말뚝을 사용한 사면 안정화 공법이 사용되었음도 확인되었습니다. 검단산성은 순천 해령면 성산 위에 해발 138m 검단산 정상부를 아우르며 쌓은 석축산성입니다. 성벽의 둘레는 430m로 규모는 크지 않으며 성벽은 내외벽을 모두 돌로 쌓은 협축식 성벽을 특징으로 합니다. 성벽의 축성 기법을 보면 지반을 정지하고 가공하지 않은 할석으로 외벽을 쌓고 내외벽 사이는 잡석을 채워 넣었습니다. 성벽의 너비는 대략 500cm 정도이며 성벽의 최대 잔존 높이는 270cm입니다. 문제는 남쪽과 서쪽, 북쪽 등 3개소가 있으며 모두 개거식입니다. 검단산성은 백제 사비기에 축조되었으며 통일신라에 의하여 재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고락산성은 여수시 문수동에 해발 335m 봉우리와 인접봉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둘레 354m의 석축산성입니다. 산성은 고락산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며 정상부에는 둘레 100m의 작은 보루가 있습니다. 축성 기법은 전면 협축식 석축 성벽으로 내벽의 석축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저부는 석비례층이나 안반이거나 점토나 잔자갈을 섞어서 다진 후에 채성벽을 쌓아 올렸으며 성돌은 가공하지 않은 할석을 사용하여 쐐기돌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성벽의 너비는 410에서 460cm이며 성벽의 잔존 높이는 270cm 정도입니다. 성문은 개거식이며 문구부의 양쪽에는 5개씩의 기둥 구멍이 확인되어 성문과 문루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 축성기법의 특징. 축성기법의 특징은 어떠했나요? 도성은 국가의 상징이었으므로 어느 시기나 당대 최고 수준의 축성 기술은 도성 축성에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부소산성은 사비 백제의 도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한성 백제 시기의 도성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웅진 시기의 도성인 공산성 역시 토성이라는 것은 백제의 핵심 축성 기술이 토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목줄을 세우고 틀을 짜서 흙으로 다짐하는 판축공법은 한성 백제 시기부터 등장하지만 판축공법이 적용된 성곽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웅진기와 사비기에 이르면 판축기법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며 특히 영정주와 횡장목, 정장목이 사용되는 전형적인 판축공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부소산성에서 확인되는 토성 축성 기법을 보면 중심 토루 조성을 위하여 360cm 너비로 2열의 영정주를 세웠는데 영정주의 간격은 125에서 130cm로 매우 조밀하게 배치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영정주의 간격은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면 330에서 380cm로 넓어지게 되어 토성 축조 시기를 추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토성벽은 판축공법으로 중심 토루를 먼저 조성하고 난 이후 내피 토루와 외피 토루를 덧붙여 중심 토루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덧붙여 쌓는 토루의 축성 방법은 안식각의 범위를 넘지 않고 경사면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므로 중심 토루와는 축조 방법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소산성의 북문 구간과 남문 구간에는 판축공법으로 토축부를 조성하고 외벽부를 석축으로 마감하여 쌓는 토심 석축공법이 확인됩니다. 전체 구간을 동일한 공법으로 쌓지 않고 일부 구간만을 석축으로 마감한 것은 이러한 토심 석축공법이 부소산성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성흥산성과 부여나성, 청주 부모산 제1보루와 학천산성도
토심 석축공법으로 축조되었음이 확인되어 사비기에는 토심 석축공법이 새로운 축성법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제 석축산성의 특징은 가공하지 않은 할석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성 백제기의 풍납토성 내벽이나 증평 이성산성의 문고부의 석축, 부소산성의 북문지 구간과 남문지 구간의 석축, 청주 부모산 일대의 보루, 순천 검단산성과 여수 고락산성 역시 가공하지 않은 할석을 성돌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여나성과 성흥산성의 경우 화강암을 정교하게 가공한 성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부소산성 통일신라시대의 성벽과 가공수법이 동일하므로 통일신라 시기 이후에 개축된 성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제의 사비 시기에는 토성과 토심 석축 성벽 외에 전면 협축식 석축성도 등장하게 됩니다. 구릉의 정상부에 태묘식으로 구축되는 석축성곽은 가공하지 않은 할석으로 성벽을 축조하며 문구부가 개거식으로 구축된다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벽부의 지상 노출 여부와 성문의 형태와 성돌의 가공 방식에서 6, 7세기대 신라성과 명확하게 축성 기법의 차이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비시기 백제 성곽의 규모는 중심성과 몇몇 군현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태매식 산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곽의 규모는 대체로 300에서 800m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그중 500에서 800m 정도 규모의 성들은 군현성이며 300에서 500m 정도 규모의 작은 성들은 전략적 요충지에 구축되었던 방어용 성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라, 신라와 백제의 국경지역 주변에는 산줄기의 봉우리마다 작은 보루들이 밀집 배치되어 있네요. 네, 그렇죠. 조사가 이루어진 청주 부모산 일대의 보루군을 보면 부모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200에서 300m 거리를 유지하며 봉우리마다 100에서 300m 규모의 작은 보루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백제의 축성 기법은 일본의 큐슈 지역과 세토네해 지역에 남아있는 조선식 산성에서 확인됩니다. 백제의 멸망 이후 약 10여만 명에 달하는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우려한 신라는 백제 유민들의 축성 기술을 바탕으로 규슈 지역과 세토네해 지역에 산성을 쌓았습니다. 조선식 산성으로 불리는 이 산성들은 판축공법으로 토성이나 기단 성렬이 있는 토성 또는 채성부는 토축을 하고 외벽은 얇은 석축으로 마감하는 형태의 토심 석축 공법이어서 사비기 백제의 축성 기법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기술은 시대적 한계와 위계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축성 방법은 그 집단이 가진 축성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으며 기술의 유형은 도성의 축성 기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성 백제의 토성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 웅진 백제의 토성인 공산성, 사비 백제의 도성인 부소산성이 모두 토성으로 구축되었으므로 백제 축성의 핵심 기술은 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백제에도 석축성은 있었습니다. 백제의 석축성의 특징은 가공된 장방형 성돌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축성 과정이 복합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기술의 시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 석축성 축성 기법의 기준은 501년 축조된 가림성으로 추정되는 성흥산성과 백제의 사비 천도가 이루어지는 538년 이전에 축조된 부여나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나성의 가공 성돌이 사용된 축성 기법은 부소산성의 통일신라 시기의 축성법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가공하지 않은 할석으로 축조된 백제성은 통일신라 시기에 수축했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화강암을 가공하여 성곽을 쌓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여 명의 숙련된 장인이 동원되어야 하며 이러한 규모의 석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곽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동일한 기술의 사용 사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주 부여의 왕궁이나 정지산 건물지, 능사지, 제석사지, 정림사지 등 사찰 건물들은 군립주 건물이나 와적기단,
가공되지 않은 할석 기단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화강암을 가공한 기단은 미륵사지나 왕곡리 등 사비기의 늦은 시기에야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응산성과 부여나성을 기준으로 설정한 백제 석축성 축성 기법의 특징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제 석축산성의 특징은 화강암을 장방형으로 가공한 성돌이 아니라 가공하지 않은 할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같이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몇 가지 퀴즈를 통해 이제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웅진 사비 시기의 백제 성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